어머니, 손님들 다 보는데 옷이 이게 뭐예요? 제발 그냥 없는 사람처럼 계시다 가세요. 금쪽 같은 손주의 첫 생일, 명품으로 치장한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낡은 한복을 보며 독한 말을 뱉었습니다. 수십 년간 참아왔던 서름이 터져나왔지만 선옥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며느리 유라는 완벽한 승리라 여겼지만 그것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게임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에 쥔 마지막 패가 무엇인지 그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70대 시어머니의 침묵이 어떻게 가장 무서운 복수가 되는지 그 놀라운 반전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사연 시작합니다. 최고급 호텔의 화려한 연회장 안은 웃음소리와 축하 인사로 가득했습니다. 도윤아 첫 돌 축하해. 아이고, 벌써 이 조그만한 게 세상에 태어난 지 1년이나 됐네. 돌잔치에 초대받은 손님들은 도윤이를 보며 축하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돌상 위에는 고급스러운 음식, 화려한 색감의 떡과 과일, 그리고 먹기 아까울 정도로 예쁜 3단 케이크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도윤이는 하품을 하며 엄마 품에 안겨 있었죠. 어머님, 진태 씨도 왔으면 좋았을 텐데 회사 일을 뺄 수가 없었대요. 둘째 며느리 선혜가 선옥을 부축해 연회장으로 들어가며 이야기했습니다. 바쁘면 못 올 수도 있지. 연회장으로 들어선 도윤이의 할머니 박선옥이 돌상 옆에서 조심스럽게 손에 든 보자기를 풀어 헤쳤어요. 도윤아, 이 할미가 뭐 가져왔나 볼래? 그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눈이 부시도록 고운 색감의 비단 돌복이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침침한 눈을 비벼가며 한 땀 한 땀 정성으로 지은 옷이었죠. 그 순간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님, 이게 대체 뭐예요? 어디 시장에서 사신 거예요? 목소리의 주인은 도윤의 엄마 최유라였습니다. 선옥의 첫째 며느리기도 했죠. 수백만 원짜리 명품 드레스로 온몸을 휘감은 그녀는 잔뜩 경멸이 어린 눈으로 시어머니 선옥을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최유라의 모진 말에 그녀의 어깨가 작게 움츠러들었습니다. 우리 강아지 첫 생일인데 할미가 이 정도는 해줘야지 않겠니? 하지만 최유라는 코웃음만 칠 뿐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머님, 이걸 지금 우리 도윤이더러 입으라고요? 최유라는 마치 걸레라도 만지는 듯한 손짓으로 돌복을 툭 밀쳐냈습니다. 그녀의 손길에 선옥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 했습니다. 도윤이한테는 이미 백화점에서 산 명품 돌복이 있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둘째 며느리 선혜가 보다 못해 나섰습니다. 형님, 아무리 그래도 말씀이 너무 심하시잖아요. 어머님이 그거 만드시느라 며칠 밤을 새우셨는데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동서는 좀 가만히 있어. 지금 이게 동서가 낄 일이야. 최유라는 악을 쓰듯 소리치며 선혜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에 선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선옥은 말없이 떨리는 손으로 돌복을 다시 보자기에 쌌습니다. 눈물이 턱 밑까지 차올랐지만 사람들 앞에서 보일 수는 없어 꾹 참아냈습니다. 선옥의 슬픔 어린 눈길이 간절하게 첫째 아들 진우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진우는 아내가 그토록 중요하다고 말했던 대기업 회장님과 두 손으로 공손히 술잔을 주고받으며 아부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연회장 한복판에서 며느리에게 어떤 수모를 당하고 있는지 전혀 알아챌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도 모른 척했을지도 모릅니다. 진우에게 늙은 어머니의 자존심보다는 눈앞의 사회적 성공과 아내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100번 1000번은 더 중요했기 때문이었죠.
그때 최유라가 선옥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고는 연회장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나대지 마세요. 저기 제 친구들 안 보여요? 우리 남편 사업에 도움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다들 한 자리씩 하는 귀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머님 옷이 이게 뭐예요? 저 창피해서 죽을 것 같아요. 최유라는 주변을 의식하며 뱀처럼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옷에서 뿜어져 나오는 독한 향수 냄새에 선옥은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자신이 입고 온 낡았지만 가장 아끼던 옥색 저고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내가 어쩌면 좋겠니? 선옥이 힘없이 묻자 최유라는 기다렸다는 듯이 가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잠깐만 저쪽 가서 바람 좀 쐬고 계세요. 여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최유라는 말과 동시에 선옥을 직원용 통로 쪽으로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마치 귀찮은 짐 덩어리를 치우는 듯한 몸짓이었습니다. 그때 화가 난 선혜가 벌떡 일어나려 하자 선옥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선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 선혜야. 선옥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녀의 손바닥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유라는 연회장으로 돌아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상냥한 얼굴로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우리 도윤이 예쁘죠? 아이 아빠가 어려서부터 똑똑했거든요. 얼마나 훌륭하게 자랄지 벌써부터 기대가 커요. 바로 그때 호텔 지배인이 최유라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저쪽에 계신 분은 일행이 아니신 것 같은데. 계속 저기서 서성거리셔서요. 최유라는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가리며 지배인의 귀에 대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어머, 저 할머니요? 우리 손님은 아닌데 자꾸 불쌍한 척하면서 뭘 팔려고 하네요. 오늘 같은 좋은 날 분위기 망치기 전에 다른 손님들 안 보게 조용히 밖으로 좀 내보내주세요. 아셨죠?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지배인은 잠시 망설였지만 VIP 최유라 고객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는 선옥에게로 향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잠시 밖으로 나가주시겠어요? 선옥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한 얼굴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려한 연회장의 문이 닫히고 선옥의 뒷모습은 너무나 쓸쓸하고 작아 보였어요. 선혜는 주먹을 너무 꽉 쥔 나머지 손바닥에 피가 배어 나오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호텔 밖으로 쫓겨난 선옥은 손에 든 보자기를 부서져라 끌어안았습니다. 몇 달간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이 돌복이 오늘따라 천근만근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그 요란했던 돌잔치가 끝나고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훈훈한 온기가 감도는 선옥의 한옥집 거실에는 찬바람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고풍스러운 자개장과 정갈한 병풍이 놓인 거실 마루에는 선옥과 두 아들 내외가 모두 모여 앉아 있었지만 그 누구도 쉽사리 입을 열지 못하는 어색한 침묵만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그 숨막히는 정적을 깬 것은 바로 큰 며느리 최유라였습니다. 소파에 비스듬히 몸을 기댄 최유라가 마치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순진한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옆에서는 최신 명품 핸드백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머님, 도윤이 돌잔칫날 대체 어디 급하게 가셨어요? 할머니가 안 계시니까 다들 얼마나 서운해했는지 아세요?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모른다는 듯 아쉬운 기색을 나타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도윤이 돌복 입은 모습도 제대로 못 보시고 말이에요. 제가 어머님 찾느라 얼마나 진땀을 뺐는지 아세요? 혹시 우리 도윤이 주시려고
뭐 대단한 선물이라도 가지러 가신 줄 알았다니까요. 최유라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선옥의 심기를 살살 긁었습니다. 정말로 궁금해서 묻는다는 듯한 그 뻔뻔한 연기에 옆에 앉은 진우가 어색하게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몸이라도 안 좋으셨던 거예요? 말씀도 없이 사라지셔서 저희도 무척 당황했어요. 유라가 계속 어머님 찾으면서 발을 동동 굴렀다니까요. 같이 사진 한 장 꼭 찍고 싶어 했는데 진우가 제 아내의 편을 들며 선옥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선옥은 그저 묵묵히 앉아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볼 뿐 그 어떤 표정의 변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분위기를 참지 못한 둘째 며느리 선혜가 무언가 말을 꺼내려는 바로 그 순간 선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때 현관문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띵동. 잠깐만들 기다리고 있거라. 나직하지만 힘이 실린 한마디를 남긴 선옥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의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든 채 문 앞에 서 있었죠.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선옥의 뒤를 따라 들어온 남성이 가족들 앞에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의에서 나온 이정민 변호사라고 합니다. 변호사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자 거실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진우와 최유라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변호사라니요? 갑자기 변호사는 왜? 진우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더듬거리며 묻자 최유라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어디 편찮으신 거예요? 아니면 누구한테 사기라도 당하셨어요? 갑자기 변호사라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마치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최유라를 무시한 채 선옥은 변호사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아 두툼한 대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척 올려놓았습니다. 봉투 위에는 유산상속계획서라는 6글자가 마치 낙인처럼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님? 봉투를 발견한 최유라의 눈이 탐욕스럽게 번뜩이며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우 역시 놀란 토끼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봉투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상속이라니요. 왜 이런 걸 갑자기? 선옥이 아무런 대꾸도 없이 봉투를 열어 안에 있던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수십 장은 되어 보이는 공식 문서들과 복잡한 도면,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은 모두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상가 건물들이다. 어림잡아도 수십억은 좋게 될 게다. 선옥의 차분한 설명에 진우와 최유라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눈동자는 서류에서 한시도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옆에 있던 진태와 선혜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수십억이요? 어머니, 저희 몰래 이런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까? 진우가 흥분한 목소리로 외치듯 물었습니다. 이걸 왜 이제야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원래는 너희 두 형제에게 공평하게 반씩 나눠줄 생각이었다. 선옥이 두 아들을 차례로 훑어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파도 하나 일지 않는 고요한 호수 같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바뀌었다. 선옥이 잠시 말을 끊고는 얼음장같이 차가운 시선으로 최유라를 똑바로 쏘아보았습니다. 이 시어미를 가족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맏며느리에게는 내 피 같은 재산을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 선옥의 목소리가 서리발처럼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그 순간 최유라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며
사색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최유라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진우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유라가 어머니께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세요. 오해라고? 선옥이 핏발선 눈으로 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유라가 이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너 정말 모른다는 거냐? 아니, 유라가 뭘 어쨌다고. 진우가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하자 선옥이 싸늘하게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변호사님, 오늘부로 내 큰아들 진우와 며느리 최유라에 대한 모든 재산 상속을 취소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명확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변호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재산의 절반은 둘째 아들 진태 내외에게 줄 것이며 나머지 절반은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상이다. 선옥의 최종 선언이 끝나자 거실은 물이라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 정적을 깬 것은 최유라의 날카로운 비명이었습니다. 어머님, 이러실 수는 없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최유라가 이성을 잃고 벌떡 일어나 악을 썼습니다. 그녀의 아름답던 얼굴은 분노와 절망으로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진우가 다급하게 어머니 앞으로 다가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돌잔치 날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중요한 손님들이 계셨다고요. 알고 있었구나. 그날 일을. 선옥이 싸늘하게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 최유라가 선옥의 앞으로 달려와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다 잘못했어요. 최유라가 눈물을 펑펑 쏟아내며 선옥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에서는 진정한 뉘우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수십억의 재산을 놓치게 된 절망감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네. 최유라가 이마를 바닥에 찧어가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도 아내의 옆에서 함께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어머니, 도윤이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넘어가 주세요. 선옥은 바닥에 엎드려 비는 아들과 며느리를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찾아볼 수 없었죠. 진태가 보다 못해 어머니의 팔을 잡으며 말렸습니다. 어머니, 형님 내외가 저렇게까지 비는데 이건 너무... 선혜야. 선옥이 진태의 말을 자르고 둘째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너는 이 상황을 어찌 생각하니? 선혜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떻게 말을... 그때 변호사가 서류 정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모든 서류는 준비되었습니다, 여사님. 원하시는 날짜에 공증사무소에 들러 최종 확정만 하시면 됩니다. 변호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최유라는 더욱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바닥에 엎드려 흐느꼈고 진우는 멍하니 바닥에 주저앉아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옥의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돌아온 진우와 최유라의 집 거실에는 냉기만이 가득했습니다. 옆방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 도윤의 새근거리는 숨소리만 들려올 뿐 두 사람 사이에는 살얼음판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먼저 깬 것은 분노를 참지 못한 진우였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어머니한테 그따위로만 안 했어도. 진우가 소파 팔걸이를 주먹으로 세게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라 금방이라도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자 최유라가 기다렸다는 듯이 눈물 콧물을 닦아내며 악을 썼습니다. 뭐, 나 때문이라고? 당신은 옆에서 구경만 했잖아.
어머니가 그렇게 무시당할 때 당신은 아들로서 뭘 했냐고. 시끄러워. 애초에 네가 그깟 돌잔치 때문에 어머니를 무시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니야. 그럼 어쩌자는 건데 이제 와서 당장 눈앞에서 수십억이 날아갔는데 이제 와서 누구 탓을 하면 뭐가 달라지냐고. 최유라가 실성한 사람처럼 제 머리를 쥐어뜯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두 사람의 추악한 다툼은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진우와 최유라의 지옥 같은 일과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동이 트기도 전에 선옥의 집 대문 앞으로 찾아가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옥이 아침 산책이라도 나설라치면 최유라가 앞길을 막아서며 무릎부터 꿇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한 번만 봐주세요. 어머니, 유라가 다신 안 그러겠대요. 제 얼굴을 봐서라도 딱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진우 역시 아내의 옆에서 허리를 굽신거리며 애원했지만 선옥은 두 사람을 없는 사람 취급하며 싸늘하게 지나쳐 갈 뿐이었습니다. 눈길 한 번 주지 않는 그 냉랭함에 두 사람은 매일같이 비참함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을까요? 이번에는 최유라가 백화점에서 가장 비싸다는 명품 한복을 곱게 포장해서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백화점에 나갔다가 어머님께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하나 장만했어요. 색깔이 참 곱죠? 어머님 피부에 딱일 거예요. 최유라가 온갖 아양을 떨며 한복 상자를 선옥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선옥은 그 상자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필요 없다. 가지고 가거라. 선옥이 매몰차게 말하며 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최유라가 다급하게 문틈으로 발을 들이밀며 매달렸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제가 그날은 처사의 돌잔치라 너무 경황이 없어서 그랬어요. 다 제 불찰이에요, 어머님. 처음 겪는 큰일이라 실수를 좀 한 거지 절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셔야죠. 네.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지만 그 내용은 온통 변명과 핑계뿐이었습니다. 경황이 없었다? 선옥이 얼음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네. 손님들은 계속 밀려오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그만. 그래서 제가 실수를. 그래서 경황이 없는 와중에 이 늙은 엄마를 호텔 직원 시켜서 내쫓았다는 말이야? 선옥의 목소리에 서슬퍼런 기운이 실렸습니다. 최유라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호텔 직원 잘못이에요. 최유라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선옥이 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선혜가 반찬거리를 들고 선옥의 집을 찾았다가 대문 앞에서 서럽게 울고 있는 최유라와 마주쳤습니다. 형님, 여기서 뭐 하세요? 선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최유라는 선혜를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 손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동서, 제발 동서라도 내 말 좀 들어줘. 어머님께 말씀 좀 잘해줘. 응?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럴 거라고. 제발. 최유라가 선혜의 팔에 매달려 통곡했습니다. 선혜는 눈물을 뚝뚝 흘리는 형님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분명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눈동자 깊은 곳에는 진정한 뉘우침 대신 시커먼 탐욕과 절망감만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형님, 정말로 진심으로 뉘우치고 계신 거 맞으세요? 그럼 당연하지. 내가 지금 얼마나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는데. 동서는 내 맘 몰라. 최유라가 억울하다는 듯 가슴을 탕탕 쳤습니다. 선혜는 저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어떤 말과 행동에서도 진심 어린 반성의 기미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아내의 눈물 작전이 통하지 않자 진우는 동생 진태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조용한 카페에 마주 앉은 형제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태야, 형이 부탁 하나만 하자. 진우가 애꿎은 커피잔만 만지작거리며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부탁인데요, 형? 네가 어머니 좀 설득해주면 안 되겠냐? 다른 사람 말은 안 들어도 내 말은 들으시잖아. 진우가 간절한 눈빛으로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설득이라니요? 뭐요? 상속 말이야. 어머니께서 지금 단단히 화가 나셔서 그러시는 거잖아. 시간이 좀 지나면 마음도 풀리실 텐데 네가 옆에서 좀 거들어줘. 형,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예요? 진태가 들고 있던 커피잔을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형수님이 어머니한테 저지른 짓을 생각하면 상속 취소로 끝난 걸 다행으로 알아야죠. 그렇다고 수십억 재산 상속을 취소한다는 게 말이 돼? 진우가 답답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진태는 그런 형을 한심하다는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를 짐짝 취급하면서 호텔 직원 시켜서 내쫓은 게 별일 아니에요? 진태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진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뭐, 유유라가 어머니를 쫓아냈다고? 어머니가 만든 돌복 무시해서 속상하셔서 그냥 가신 줄 알았어. 무시한 건 알았는데 내쫓은 건 몰랐다고. 그걸 정말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어, 정말. 진태의 실망스러운 눈빛에 진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 시각 집으로 돌아온 최유라는 화장대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울어서 퉁퉁 붓고 빨개진 눈가를 정성스럽게 매만지며 화장을 고치고 있었죠. 강선혜, 이 모든 건 다 그 기집애 때문이야. 최유라가 거울 속 자신을 노려보며 독을 품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어머님은 그 애만 예뻐했어. 나한테는 늘 찬바람이었지. 내가 이렇게까지 싹싹 빌어도 용서를 안 해주시는 건 분명 강선애가 뒤에서 무슨 수작을 부렸기 때문일 거야. 최유라는 새빨간 립스틱을 입술에 꼼꼼히 채워 바르며 자신만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동서를 향한 불타는 원망과 질투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제 아무리 무릎을 꿇고 눈물로 애원해도 선옥의 마음이 돌아오지 않자 최유라의 인내심은 마침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을 깨끗하게 포기한 그녀의 머릿속은 이제 시커먼 분노와 질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모든 화살은 단 한 사람, 동서인 강선혜에게로 향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작지만 정갈한 한식당 선혜가 운영하는 정성 한 그릇의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나 한산한 식당 안으로 도끼 오른 표정의 최유라가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동서, 지금 장사가 손에 잡혀? 당장 좀 나와봐. 주방에서 그릇을 정리하던 선혜가 앞치마를 두른 채 놀란 얼굴로 뛰어나왔습니다. 어머, 형님? 여긴 어쩐 일로? 어쩐 일이냐고? 지금 그걸 몰라서 물어? 너 우리 어머니 옆에 딱 붙어서 무슨 아양을 떤 거야? 최유라가 다짜고짜 빈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려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선혜가 당황하여 되물었습니다. 아직도 시치미를 뗄 셈이야? 어머니가 저렇게까지 완고하신 건 전부 너 때문이잖아. 네가 뒤에서 무슨 이간질을 했길래 내 정성을 이토록 짓밟으시는 거냐고. 형님, 저는 정말 아무 말도. 거짓말. 그 불려우 같은 혀로 살살 꼬드겼을 게 뻔해. 네가 내 편 한마디만 해줬어 봐. 일이 이렇게까지 됐겠어? 최유라가 금방이라도 머리채를 잡을 듯이 선혜의 코앞까지 다가서며 따져 물었습니다.
형님, 저는 정말로 어머님께 아무 말씀도 드리지 않았어요. 그럼 왜 어머니는 내 말은 안 들으시고 너만 좋아하시는 거야? 그건 제가 어떻게 해? 아, 알겠다. 처음부터 네 속셈이 이거였구나. 우리 걸 전부 다 네가 독차지하려고 일부러 모른 척한 거였어. 최유라가 손가락질을 하며 선혜를 재산이나 노리는 파렴치 안으로 몰아세웠습니다. 형님, 그런 말씀은 하지 말아주세요. 웃기지 마. 너 같은 것들은 속이 시커매서 알 수가 없어. 착한 척, 순진한 척 하면서 뒤로는 호박씨 까는 년. 온갖 막말을 퍼부은 최유라가 식당 문을 부서져라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선혜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최유라의 본격적인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방 컴퓨터 앞에 앉아 번들거리는 눈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소름 끼치도록 악랄한 거짓과 비방의 글을 여러 사이트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목 한식당 정성 한 그릇에 더러운 실체 고발합니다. 시어머니 등쳐먹고 차린 식당이라더니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은 기본이고 중국산 재료를 국산으로 속여서 팝니다. 며느리 인상 한번 보세요. 아주 독하게 생겼습니다. 최유라는 하룻밤 사이에 수십 개의 아이디를 만들어 동네 맘카페, 지역 주민 커뮤니티, 맛집 블로그 할 것 없이 온갖 곳에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독이 든 소문은 인터넷 세상을 빠르게 잠식해 나갔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선혜의 식당에는 칼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발 디딜 틈 없던 가게는 절반 이상이 빈자리로 횡했습니다. 단골 손님이던 정씨 할머니가 보다 못해 선혜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사장님, 혹시 인터넷이라고 아슈? 거기에 이 집 욕하는 글이 잔뜩 올라왔다던데 우리 아들이 말해주더라고. 여기 식당 오지 말라고. 네, 무슨 글이요? 선혜가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검색해보자 화면 가득 자신의 식당을 욕하는 끔찍한 글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선혜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고 손에서 힘이 풀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신경은 쓰지 말어. 우리가 여기 다닌 지가 몇 년인데 이 집 음식만큼 깨끗하고 정성스러운 데가 어딨다고. 정씨 할머니가 선혜의 손을 꼭 잡아주며 위로했지만 소문의 파급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아예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식당 앞을 지나가던 사람들마저 아, 여기 인터넷에서 말 많던 그 집 아냐? 라며 수군거리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퇴근하고 식당에 들른 진태가 텅 빈 가게를 보고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내가 가서 아주.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뻔하잖아. 형님이겠지. 가만 안 둬. 우리도 똑같이 인터넷에 형수 과거 다 까발리고. 아니 여보. 선혜가 남편의 말을 막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러운 진흙탕에 같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 나는 내 방식으로 정직하게 이길 거야. 다음 날 선혜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주방과 홀을 가로막고 있던 벽을 헐고 그 자리에 통유리창을 설치해 주방을 완전히 개방해버린 것입니다. 또한 가게 입구에는 커다란 칠판을 세워 그날 사용하는 모든 식재료의 원산지와 납품업체 상호, 심지어는 사업자 등록번호까지 전부 공개했습니다. 오늘의 정성국 내산 암퇴지 여주 축산, 해남 배추 땅끝마을 농협, 영양 고춧가루 햇살 농원. 그 소식을 들은 선옥이 직접 식당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인터넷에 이상한 소문이 돈다고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나서 걱정돼서 와봤지.
선옥이 입구의 칠판을 보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하지만 저는 부끄러울 거 없어요. 그래, 아주 잘하고 있다. 진심은 언젠가 통하는 법이지. 선옥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혜가 용기를 내어 부탁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시다면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물론이지. 내 며느리의 정성을 이 시어미가 보증 서주마. 그날부터 선옥은 매일같이 식당으로 출근했습니다.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노부인이 통유리 너머 주방에서 직접 김치를 담그고 정갈하게 밑반찬을 만드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감동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어머, 저기 할머니께서 직접 음식을 다 하시네. 세상에 저렇게까지 다 보여주다니. 얼마나 깨끗하면 저럴까? 악의적인 소문은 진심 어린 정성 앞에서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은 다시 몰려들었고 오히려 시어머니가 보증하는 착한 식당이라는 새로운 입소문이 나면서 가게는 이전보다 더욱 번창했습니다. 집에서 식당의 매출이 오히려 급상승했다는 기사를 확인한 최유라의 얼굴이 악기처럼 일그러졌습니다.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망하기는커녕 더 잘 돼? 최유라가 모니터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강선혜. 좋아.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렇다면 나도 더는 봐주지 않겠어. 최유라의 시커먼 음모가 독버섯처럼 번져가는 바로 그 시각, 시간의 강물은 10년이라는 세월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북적이는 대학가 골목 어귀에 자리한 작은 분식집, 만나분식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좁은 가게 안은 학생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낡고 비좁은 주방에서는 갓 20살이 된 선혜가 비 오듯 땀을 흘리며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낡은 앞치마를 둘렀고 얼굴에는 고단한 피로가 역력했지만 그녀는 손님들을 향해 악착같이 밝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학생, 여기 라면사리 하나 추가요. 네, 금방 넣어드리겠습니다. 선혜가 낭낭한 목소리로 대답하며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냄비에 재빨리 면을 넣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산더미 같은 등록금과 월세를 제 손으로 벌어야만 했던 그녀에게 이분식집 아르바이트는 삶의 전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60대 중반의 단정하고 기품 있는 여인이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쪽빛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바로 10년 전의 선옥이었습니다. 어머나 여긴 메뉴가 참 많기도 하네. 선옥이 벽에 붙은 낡은 메뉴판을 흥미롭게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뭐로 드릴까요? 선혜가 땀을 훔치며 환한 미소로 선옥을 맞았습니다. 어디 보자. 라면 하나 주시오. 제일 맛있는 걸로. 네. 그럼 저희 가게 대표 메뉴인 해물짬뽕라면으로 드릴게요. 그래, 그걸로 하나 부탁해요. 구석 자리에 앉은 선옥은 턱을 괜 채 분주하게 움직이는 선혜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고 야무지게 가게를 꾸려나가는 모습이 여간 기특해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혜는 주문을 받고 라면을 끓이고 설거지를 하고 틈틈이 바닥까지 닦으며 그야말로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학생은 참 부지런하기도 하네. 혼자 일하는 건가요? 선옥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을 맛보며 물었습니다. 네, 사장님께서 잠깐 장 보러 가셨어요. 힘들지는 않고 쉴 틈도 없어 보이는데. 괜찮습니다. 제 손으로 돈 버는 건데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죠. 선혜의 때 묻지 않은 그 미소에 선옥은 제 마음까지 따뜻하게 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선옥은 일주일에 2번씩 잊지 않고
만나본식을 찾아왔습니다. 선혜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어느새 그녀의 소소한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학생은 전공이 뭐라 그랬지? 경영학과예요. 졸업하면 제 이름 걸고 정직하게 운영하는 작은 식당 하나 차리는 게 꿈이거든요. 선혜가 수줍게 웃으며 말하는 그 모습에서 선옥은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초저녁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온 술 취한 중년 남자가 테이블을 주먹으로 쾅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학생, 사람 무시해. 라면 하나 시킨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나와. 죄송합니다. 손님이 갑자기 몰려서 금방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선혜가 겁을 먹고 허둥지둥 라면을 끓여내갔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젓가락으로 면을 한번 휘젓더니 그릇을 밀쳐버렸습니다. 이게 라면이야, 국수야. 면이 아주 퉁퉁 불어 터졌잖아. 장사 이따위로 할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다시 끓여다 드릴게요. 선혜가 허리를 굽신거리며 사과했지만 남자의 행패는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다시 끓이긴 뭘 다시 끓여. 너같이 어리고 세상 물정 모르는 것들이 꼭 이따위로 대충대충. 남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다짜고짜 선혜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선혜가 악 하는 비명과 함께 뒤로 비틀거리며 벽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아저씨, 왜 이러세요? 이 기집애가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어? 남자가 시뻘개진 얼굴로 선혜에게 다시 손을 뻗으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그 손 내려놓지 못합니까? 구석에서 조용히 식사를 하던 선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추상 같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험 있는 기세에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남자마저 순간적으로 주눅이 들었습니다. 뭐야? 할망구가 왜 나서고 그래? 열심히 일하는 어린 학생에게 이게 무슨 무례한 짓입니까? 나이값도 못하는 겁니까? 부끄러운 줄 아세요. 선옥이 남자 앞으로 한 걸음씩 다가가며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호통을 쳤습니다.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값을 치르고 조용히 나가면 될 일이지 어디 함부로 아이에게 손찌검을 하려 드십니까? 아, 재수없네. 더러워서 안 먹어. 남자는 결국 쩔쩔매다가 돈 몇 푼을 테이블에 내던지고는 욕설을 중얼거리며 가게를 나가버렸습니다. 선혜는 벽에 기댄 채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선옥이 다가가 그런 선혜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아가, 괜찮으냐? 네. 정말 감사합니다. 선혜가 터져나오는 눈물을 급하게 소매로 닦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너처럼 곱고 착한 딸 하나 있었으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 선옥이 선혜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단순한 가게 주인과 손님의 관계를 넘어섰습니다. 선옥은 선혜에게 세상에 단 하나뿐인 어머니가 되어 주었고 선혜는 선옥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선혜는 선옥의 집으로 가 함께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선혜야, 김치찌개의 비법은 말이다. 마지막에 된장을 아주 살짝 풀어주는 거란다. 와, 어쩐지 깊은 맛이 난다 했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선혜는 선옥이 가르쳐주는 모든 것을 낡은 공책에 보물처럼 빼곡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흐르고 그 세월의 시간 동안 선혜와 선옥의 둘째 아들 진태의 사랑도 싹트고 있었죠. 어느덧 어엿한 숙녀로 성장한 선혜가 수줍게 진태와 결혼 소식을 전했을 때 선옥은 제 일처럼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태의 성실한 눈빛과 선혜를 아끼는 진심 어린 마음을 한눈에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선혜와 결혼하고 싶어요. 허락해 주세요. 진태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선옥은 두 사람의 손을 꼭 맞잡아 주었습니다. 우리 선혜, 이제야 고생 끝이구나. 우리 아들, 우리 딸, 부디 행복하게 잘 살아다오. 그리고 강선혜라는 따뜻한 인연이 닿기도 훨씬 이전, 시간은 아득한 1970년대 초의 어느 봄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살의 선옥은 가난한 시골 농가의 어여쁜 막내딸이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정직과 성실을 미덕으로 알고 자란 그녀는 마을에서도 손꼽히는 반듯한 미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서울서 큰 사업을 한다는 부잣집 장남 김정우가 선옥에게 청혼을 해왔습니다. 선옥아, 부디 서울 가서 호강하며 잘 살아야 한다. 아버지는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눈시울을 붉혔지만 선옥의 마음은 어쩐지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그 불안감은 서울의 거대한 기와집 대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현실이 되었습니다. 차가운 대청마루, 병풍처럼 둘러앉은 시댁 식구들의 시선은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안방마님인 시어머니는 앉은 채로 선옥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시골뜨기라더니 행색이 참 볼품없구나. 시어머니가 혀를 차며 내뱉은 첫마디였습니다. 선옥이 낯선 환경에 얼어붙어 깍듯이 인사를 올렸지만 시어머니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선옥을 가장 노골적으로 무시한 것은 손윗동서인 정순이었습니다. 의사 집안의 딸로 명문대까지 나온 그녀에게 가난한 농사꾼의 딸인 선옥은 그저 벌레 같은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나 동서, 그 옷은 어디 광장시장에서라도 맞춰 입으셨나 봐요? 흙냄새가 나는 것 같네. 정순이 선옥의 소박한 한복을 보며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네, 시장에서 지었습니다. 어머, 정말? 그래서 그런지 색깔이 참 촌스럽다. 우리 집안에 이런 옷을 입고 들어온 사람은 동서가 처음이라서요. 정순이 코를 막는 신용을 하며 교양 있는 척 웃자 다른 식구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선옥은 시댁에서 완벽한 투명인간이었습니다. 대화에 끼기는커녕 그저 그림자처럼 구석에 앉아 입을 닫고 있어야만 했죠. 요즘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 정순이 유식한 척 시사 이야기를 꺼내자 모든 식구들이 그녀의 입만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던 정순이 갑자기 선옥을 보며 물었습니다. 동서도 신문 정도는 읽을 줄 알죠? 아, 네, 가끔. 어머, 그러시구나. 저는 또 글자를 아예 모르는 줄 알았지 뭐예요. 하긴 배운 게 없으니 신문을 봐도 뜻이나 제대로 알겠어요? 모멸감에 선옥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꽉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선옥에게도 하늘이 내린 재능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따라올 자가 없는 음식 솜씨였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몸져 누웠을 때 선옥이 정성껏 쑤어 올린 전복죽을 맛본 시어머니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이 죽 누가 끓인 것이냐? 제가 끓였습니다, 어머님. 시골 촌떼기가 음식 솜씨 하나는 기가 막히구나. 시어머니가 난생 처음으로 건넨 칭찬이었습니다. 그 후로 집안의 모든 음식은 선옥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명절이나 제사 때면 선옥의 손맛에 대한 친척들의 칭찬이 자자했죠. 하지만 선옥의 위상이 조금씩 올라갈수록 정순의 비틀린 질투심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기껏해야 밥이나 하는 식모 주제에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추석을 앞두고 제사 음식을 준비하던 날 마침내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새벽부터 부엌에 홀로 앉아 산적을 꼬고 전을 부치던 선옥이 갓 묻힌 나물을 정순에게 내밀었습니다. 형님, 나물간이 어떤지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 어디 보자. 아주 맛있네.
동서 솜씨는 정말 최고야. 정순이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선옥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정순의 얼굴은 악마처럼 변했습니다. 그녀는 사방을 훑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광에 있던 굵은 소금을 한 주먹 가득 퍼와 선옥이 묻혀놓은 나물에 전부 쏟아부어 버렸습니다. 하얀 소금 가루가 파릇한 나물 위를 덮는 모습은 마치 무덤 위에 눈이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온 가족이 음복을 하는 시간, 시아버지가 나물을 한 젓가락 맛보더니 그대로 뱉어내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으액, 이게 무슨 맛이냐? 왜 이리 소금 덩어리처럼 짜? 곧이어 여기저기서 고함이 터져나왔고 시어머니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며느라가,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야?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간을 보았을 때는 분명 실수? 감히 신성한 조상님 제사상에 이따위 소금 범벅을 올려? 네가 우리 집안을 망신시키려고 작정을 했구나. 분노에 찬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대로 선옥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짝! 하는 파열음이 방 안에 울려 퍼졌고 선옥의 고개가 속절없이 돌아갔습니다. 어머님, 잘못했습니다. 볼을 감싸쥔 선옥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거라. 보따리 싸서 내 집으로 썩 꺼져버려. 그때 정순이 가식적인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말리는 척 나섰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동서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아직 어려서 뭘 잘 모르잖아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감출 수 없는 통쾌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남편 정호가 아내를 감싸 안았지만 시어머니의 분노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날 밤 선옥은 퉁퉁 부어오른 뺨을 부여잡고 밤새도록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사 나물에 소금을 그렇게 쏟아부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날의 아픔은 선옥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남편의 작은 공장이 큰 회사로 성장하면서 선옥의 집안 내 위치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선옥아, 그동안 고생 많았다. 네가 우리 집안의 복덩이야. 시어머니의 태도는 손바닥 뒤집듯 바뀌었습니다. 선옥은 자신을 괴롭혔던 정순에게 복수하지는 않았지만 평생 마음의 문을 열지도 용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뼈아픈 과거를 통해 돈보다 학벌보다 집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의 마음씨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훗날 아들들이 장가갈 나이가 되었을 때 선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다른 것 안 본다. 집안, 학벌 다 필요 없고 오로지 사람 됨됨이 하나만 볼 것이다. 에이, 어머니. 요즘 세상에 그런 걸 어떻게 다 따져요. 장남 진우가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선옥의 눈은 확고했습니다. 아니다. 있다. 보석처럼 귀하지만 찾아보면 반드시 있어.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이해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가족이 되어줄 진짜 며느리를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의 뼈아픈 교훈은 선옥의 가슴속에 오래도록 남았고 또다시 세월이 흘렀습니다. 큰아들 진우가 배필이라며 한 여자를 집으로 데려왔던 몇 해 전에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진우의 뒤를 따라 들어선 최유라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짙은 화장과 화려한 옷차림은 처음 시어른을 뵈러 온 자리라고 하기엔 과하다는 느낌을 주었죠.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최유라입니다. 최유라가 과장되게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인사했지만 선옥은 그 반짝이는 눈동자 안에서 단 한 줌의 진심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진우한테 얘기 많이 들었다. 어서 들어와 앉거라. 선옥이 애써 미소를 지으며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최유라는 자리에 앉기가 무섭게 고개를 두리번거리며 집안을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댁이 정말 그림 같아요. 이야, 이런 고풍스러운 한옥이 요즘 강남에서는 부르는 게 값인데. 감탄을 빙자한 그녀의 말 속에는 노골적인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선옥이 진우에게 차를 내오라 시키고 아들이 부엌으로 들어간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최유라가 기다렸다는 듯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님, 제가 진우 오빠랑 결혼하면요. 어머님 노후는 걱정 마세요. 저희가 아주 편안하게 모실게요. 그래, 마음만으로도 고맙구나. 그런데요, 어머님. 혹시 강남에 가지고 계신 아파트 있잖아요. 그거 저희 신혼집으로 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맏며느리인데 그 정도는 해주셔야 저희도 밖에 나가서 체면이 살지 않겠어요? 이제 갓 인사를 올리러 온 자리에서 결혼은 물론 재산 이야기까지 서슴없이 꺼내는 그 당돌함에 선옥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성급한 것 같구나. 어머나 죄송해요. 제가 마음이 급해서 그만. 최유라가 입으로는 사과를 하면서도 그 표정에는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진우가 찻잔을 들고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하는데 그렇게 재밌어? 아니야, 오빠. 그냥 어머님이랑 신혼여행 어디로 가면 좋을지 얘기하고 있었어. 아들 앞에서는 순식간에 사랑스러운 예비 며느리의 가면을 쓰는 모습에 선옥은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몇 달 후 두 사람의 결혼식은 성대하게 열렸지만 선옥의 마음은 내내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어머니, 표정이 안 좋으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선혜가 다가와 걱정스럽게 묻자 선옥이 나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그냥 저 아이의 웃음이 어쩐지 진짜 같지가 않아서 그런다. 선옥의 불길한 예감은 결혼 생활이 시작되자마자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혜가 최유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이번 추석에 음식 뭐부터 준비할까요? 추석? 어머, 동서 미안. 나 이번 명절에는 바빠서 못 내려갈 것 같아. 네? 첫 명절인데 왜요? 아, 회사에 급한 프로젝트가 생겨서. 그리고 동서, 요즘 세상에 누가 명절 음식을 집에서 해? 기름 냄새 맡으면 머리 아프고 살만 쪄. 그냥 동서가 잘하니까 다 알아서 해. 내가 돈은 넉넉하게 붙여줄게. 가족의 도리를 돈으로 계산하는 그 뻔뻔함에 선혜는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추석 당일 선혜가 홀로 부엌에서 기름 냄새와 씨름하고 있을 때 최유라는 백화점에서 산 비싼 선물 상자 하나만 들고 늦은 오후에야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늦어서 죄송해요. 차가 너무 막혀서. 그래, 오느라 고생했다. 어머, 동서, 혼자 고생이 많네. 나는 요리 같은 건 젬병이라서 대신 이걸로 내 마음을 표할게. 최유라가 땀 흘리는 선혜에게 돈이 든 봉투를 쥐어주려 했습니다. 선옥은 그 모든 광경을 대청마루에 앉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명절에 잠시 들른 손님 같다는 생각에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명절이 끝나자 최유라는 더욱 노골적으로 재산에 대한 욕심을 드러냈습니다. 여보, 어머니 아파트 말이야. 그거 언제쯤 우리 이름으로 돌려주신대? 살아계실 때 미리 받아놔야 상속세도 아끼고 좋잖아. 유라야, 제발 그만해. 어머니 아직 건강하시단 말이야. 건강하시니까 하는 말이지. 맏아들, 맏며느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라고. 진우는 아내의 탐욕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옥이 과로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선혜는 제 가게 일도 제쳐두고 매일같이 병실을 지키며 정성껏 시어머니를 간병했습니다. 어머님, 죽이라도 좀 드세요. 기운 차리셔야죠. 우리 선혜, 너밖에 없구나. 고맙다. 그때 최유라가 요란하게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의례적인 과일 바구니 하나가 들려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님, 몸은 좀 어떠세요? 그래, 괜찮다. 어머, 동서 혼자 너무 힘들겠다. 제가 실력 좋은 간병인 알아봐 드릴까요? 돈은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낼 테니까.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믿는 최유라에게 가족의 정성이라는 가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선옥은 점점 더 깊은 실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최유라는 며느리가 아니라 이 집안의 재산을 노리고 들어온 이방인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깊은 밤 선옥이 곁을 지키는 선혜의 손을 잡고 나직이 말했습니다. 선혜야, 내가 너를 먼저 며느리로 들인 것이 내 인생 최고의 복이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형님도 시간이 지나면 아니다. 사람은 그리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야. 저 아이는 뿌리부터 글렀어. 선옥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에 마음을 정했던 것입니다. 최유라는 결코 자신의 진짜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최유라가 제 욕심을 채우기 위해 온갖 가면을 바꿔 쓰는 동안 선옥과 선혜 사이에는 그 무엇으로도 끊어낼 수 없는 깊고 단단한 인연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다시 현재로부터 불과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넘도록 선혜에게는 아이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몸에 좋다는 약은 다 먹어보고 이름난 병원도 여러 군데 다녀보았지만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여보, 너무 조급해하지 마. 이러다 당신 몸이 먼저 상하겠어. 남편 진태가 아내의 파리한 얼굴을 감싸며 위로했지만 선혜의 마음은 타들어가는 숫덩이 같았습니다. 특히 큰아들을 떡하니 낳아보란 듯이 유세를 떠는 형님 최유라를 볼 때면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 동서. 아직도 소식 없어? 남편 사랑을 못 받나 봐? 진심 없는 위로를 가장한 최유라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선혜의 마음에 박혔습니다. 결국 선혜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험관 시술을 결심했습니다. 매일같이 차가운 병원 침대에 누워 배에 주사바늘을 꽂는 고통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괜찮아, 여보. 내가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진태가 참아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지만 선혜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신은 끝내 그녀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했습니다. 첫 번째 시술은 실패,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시술마저 연달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의사의 담담한 선고를 듣는 순간 선혜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완전히 부서져 내린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선옥이 조용히 선혜의 집을 찾아왔을 때 그녀는 소파에 넋나간 사람처럼 누워 텅 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혜야, 아가. 어디 아픈 것이냐? 선옥이 딸의 이마를 짚으며 묻자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선혜의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엄마가 될 자격도 없는 여자예요. 아가, 그게 무슨 소리냐?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어머님. 선옥은 말없이 눈물을 쏟아내는 며느리의 곁에 앉아 그 앙상한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선혜야, 아이가 없으면 좀 어때? 하지만 며느리의 도리를 됐다. 그런 소리 하지 말거라.
선옥이 선혜를 제품으로 끌어당겨 꼭 안아주었습니다. 내가 너의 진짜 엄마가 되어주고 네가 나의 진짜 딸이 되어주면 되는 것이다. 핏줄을 나눠야만 가족인 건 아니잖니?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진짜 가족이지. 어머니의 따뜻한 품, 그 온기 속에서 선혜는 오랫동안 멈추었던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몇 달 후 마음을 추스른 선혜가 조심스럽게 입양에 대한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러자 선옥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선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아주 잘 생각했다. 세상에는 우리 선혜의 손길을 기다리는 아가들이 아주 많을 게다. 걱정하지 마라. 이 어미가 내 곁에서 모든 것을 함께 해줄 테니. 선옥은 그 약속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복잡한 서류 준비부터 까다로운 상담까지 입양을 위한 모든 과정을 그림자처럼 함께하며 며느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처럼 한 아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그리운 3살배기 사내아이 하준이었습니다. 선혜가 떨리는 마음으로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준아, 안녕. 낯선 어른들의 등장에 잔뜩 경계하던 하준이가 선혜의 따뜻한 눈빛에 이끌려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작은 입술에서 나온 그 한마디에 선혜는 아이를 와락 끌어안으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선옥 역시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할머니는 누구세요? 하준이가 선옥을 올려다보며 묻자 선옥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우리 하준이 할머니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강아지. 하준이가 가족이 된 후 선옥은 친손주인 도윤이와 똑같이 하준이를 챙기고 아꼈습니다.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최유라가 노골적으로 비아냥거렸습니다. 어머님은 취향이 참 독특하세요. 핏줄도 아닌 남의 집 애를 뭐 저렇게까지 예뻐하신대? 주워온 아이한테 너무 정 쏟으시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했냐, 지금. 선옥의 얼굴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아니, 뭐 틀린 말 했어요? 그래도 근본도 모르는 애보다는 어머님 핏줄인 도윤이가 더 소중하신 게 당연하잖아요. 조용히 못해. 선옥이 벼락 같은 고함을 내질렀습니다. 주워온 아이라니. 하준이는 하늘이 내게 보내주신 귀한 손주야. 피? 그깟 피가 밥을 먹여주더냐. 마음 한 자락 나누지 못하는 핏줄은 길거리에 남보다도 못한 법이야. 선옥이 하준이를 번쩍 안아 올리며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똑똑히 들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하준이 도윤이 둘 다 똑같은 내 손주다. 그 서슬 퍼런 기세에 최유라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그날 밤 선옥이 잠든 하준이를 바라보는 선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혜야, 저런 말에 마음 쓰지 말거라. 네, 어머님. 하준이는 우리가 가슴으로 낳은 세상 가장 소중한 우리 가족이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누구보다 완벽한 가족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최유라가 아무리 더러운 독을 품고 흔들어봤자 사랑으로 단단하게 맺어진 그들의 가족을 절대 끊어낼 수는 없을 것이었습니다. 선옥과 선혜가 핏줄을 넘어선 사랑으로 단단한 가족을 만들어가는 동안 현재의 최유라의 아기는 더욱 교묘하고 치밀한 칼날이 되어 두 사람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화창한 어느 날 아침 선혜가 막 정성 한 그릇의 문을 열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가게 앞에 멈춰서더니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내렸습니다. 강선의 사장님 되십니까? 중년 남자가 구청 마크가 박힌 신분증을 내보이며 딱딱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로 찾아오셨어요? 선혜의 가슴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구청 식품위생과에서 나왔습니다. 이 업소에서 상한 음식을 먹고 심한 복통과 설사에 시달렸다는 민원이, 그것도 아주 여러 건이 접수되어 긴급 위생 점검을 하러 왔습니다. 네, 민원이요? 저희 가게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말도 안 돼요. 선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일단 조사는 해봐야 합니다. 협조해 주시죠. 직원들은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가게 안으로 밀고 들어와 구석구석을 헤집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날카로운 눈은 냉장고 안의 식재료 유통기한부터 행주와 도마의 위생 상태까지 샅샅이 훑쳤습니다. 사장님, 이 김치는 언제 담그신 겁니까? 어제 저희 어머님께서 직접 담그신 겁니다. 국산 배추로요. 민원인은 구체적인 증상과 함께 진단서까지 제출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영업을 하실 수 없습니다. 직원이 품에서 꺼내든 것은 영업 중단이라고 쓰인 붉은색 경고 스티커였습니다. 그것이 가게의 깨끗한 유리문에 무정하게 달라붙는 순간 선혜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선혜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 진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가게로 좀 와줘. 우리 가게가 영업정지를 당했어.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진태와 선옥의 얼굴은 참담함으로 물들었습니다. 또 형수님이 벌인 일인가? 진태가 분노에 차서 소리쳤지만 선옥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포기하지 말고 해결책을 찾아보자.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이니까. 선옥이 며느리의 손을 굳게 잡아주었지만 눈앞은 칠흑같이 캄캄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절망의 시간이 흐르던 며칠 후 기적과도 같은 구원자가 나타났습니다. 가게 앞에서 서성이는 선혜를 발견한 단골 정씨 할머니였습니다. 사장님, 아이고 사장님. 정씨 할머니가 선혜의 팔을 붙잡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속삭였습니다. 나한테 아주 중요한 게 있어. 우선 조용한 데로 갑시다. 근처 카페에 마주 앉은 정씨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한번 들어봐요. 내가 며칠 전에 병원 옆 카페에 앉아 있다가 아주 기가 막힌 소리를 들었지 뭐요. 할머니가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스피커에서 귀에 익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바로 최유라와 어떤 남자의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돈은 원하는 대로 줄 테니 그 정성 한 그릇이라는 식당, 아예 숨도 못 쉬게 만들어버려요. 알았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바퀴벌레 나오는 더러운 곳이라고 인터넷에 쫙 퍼뜨리고 먹고 죽다 살아났다고 구청에 민원도 넣어요. 댁은 그 식당 가본 적도 없으니 얼굴 아무도 모를 테고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시키는 대로만 해요. 선혜는 제 귀를 의심하며 핸드폰을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정말 저희 형님 목소리라고요? 맞다니까. 내가 똑똑히 들었어. 하도 목소리가 앙칼져서 쳐다봤더니 떡하니 그 사람이더라고. 선혜가 손으로 입을 막은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녹음 파일에는 최유라가 인터넷에 올릴 악성 게시글의 문구를 하나하나 지시하고 돈을 건네는 소리까지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범죄의 증거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뭘, 착한 사람이 이렇게 당하고만 있으면 못 쓰지. 얼른 시어머니한테도 알려드려요. 선혜는 곧장 선옥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녹음 파일을 건네받아 듣는 선옥의 얼굴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굳어져 갔습니다. 최유라의 잔인하고 악랄한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우자 선옥의 눈빛이 서리빨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게 짐승이지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런 짓을. 선옥이 낮은 목소리로 읊조리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긴.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지. 네, 경찰서예요? 그래도 아주버님이 아시면. 그래도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선옥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선옥과 선애, 그리고 증인이 되어주기로 한 정씨 할머니는 곧장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무고와 영업방해 혐의로 고소하러 왔습니다. 민원실 접수 창구에 선 선옥이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받아 들은 후 그의 표정이 심각하게 변했습니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할 증거입니다. 어머님, 걱정 마십시오.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엄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혜가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서자 차가운 저녁바람이 세 사람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거야. 걱정하지 말거라. 네, 어머님. 선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내 최유라의 추악한 가면이 벗겨지고 그녀의 모든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날 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경찰 고소라는 강력한 한 수가 던져진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최유라의 호화로운 아파트 우편함에 법원에서 보낸 등기 우편물, 바로 경찰서 출석 통지서가 날아들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누가 나한테 이따위 종이 쪼가리를 보내. 최유라가 통지서를 갈기갈기 찢어버릴 듯이 소리쳤습니다. 옆에서 그 모습을 보던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고죄 영업방해. 당신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는 거잖아. 말도 안 돼. 내가 뭘 어쨌다고. 강선혜, 그 불려우 같은 게 날 모함하는 거라고. 유라야, 당신 정말 아무 짓도 안 한 거 맞아? 진우의 의심 어린 눈초리에 최유라는 악에 받쳐 진우의 뺨을 향해 손을 휘둘렀습니다. 지금 날 의심하는 거야? 당신 내 남편이잖아. 하지만 경찰서 조사실의 차가운 공기 앞에서 그녀의 기세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저는 그 식당에 해코지한 적 없습니다. 최유라가 팔짱을 낀 채 도도한 표정으로 잡아댔습니다. 그러자 담당 형사가 책상 위에 핸드폰을 툭 밀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최유라 씨.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자신의 목소리. 돈으로 사람을 사서 선혜의 식당을 망가뜨리라고 지시하는 그 생생한 목소리에 최유라의 얼굴이 삽시간에 굳어버렸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요즘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목소리 하나 똑같이 못 만들겠어요? 저를 음해하려는 함정이라고요. 최유라가 테이블을 내리치며 발악하는 바로 그 순간 조사실 문이 열리고 한 젊은 남자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들어왔습니다. 최유라의 돈 200만 원에 양심을 팔았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이 사람 처음 보는 얼굴입니까? 형사의 물음에 최유라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누군데요? 전 정말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최유라 씨가 돈을 주고 나쁜 소문을 내라고 시켰다고 전부 자백했어요. 거짓말. 저 남자가 돈이 필요해서 날 모함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어쩌죠? 최유라 씨 은행 계좌에서 이분 계좌로 정확히 200만 원이 이체된 기록이 여기 있는데 형사가 내민 통장 거래 내역 사본 앞에 최유라의 모든 변명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조사를 받고 초주검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최유라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분노와 실망으로
이글거리는 진우의 눈빛이었습니다. 진짜였구나. 네가 정말 그런 짓을 저질렀어. 여보, 그게 아니라. 내 말 좀 들어봐. 내 그 더러운 탐욕 때문에 내 어머니, 내 동생, 내 아들, 내 인생 전부를 망가뜨렸어. 진우가 제 머리를 쥐어뜯으며 절규했습니다. 최유라가 진우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그 수십억이 눈앞에서 날아가는데 내가 제정신일 수 있었겠어? 그래서 돈 때문에 사람을 나락으로 밀어넣어도 된다는 거야? 당신은 안 답답했어? 당신도 같이 원했잖아. 닥쳐. 진우가 최유라의 손을 뿌리치고는 안방에서 서류 한 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혼 서류였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 여기서 끝내자. 뭐라고? 이혼? 안 돼. 우리 도윤이는 어쩌고. 도윤이는 내가 키워. 너 같은 탐욕스러운 괴물 밑에서 내 아들을 키울 수는 없어. 안 돼.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인데 당신 마음대로. 넌 내 아내도 우리 도윤이 엄마도 될 자격이 없어. 진우가 눈물을 쏟아내며 최유라를 밀쳐냈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최유라가 돌아온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아들 도윤을 데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그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선옥의 집 대문 앞에 섰습니다. 몇 시간을 엎드려 기다린 끝에 외출해서 돌아오는 선옥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최유라가 선옥의 발치에 기어가며 매달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저 좀 용서해 주세요. 네. 용서? 선옥이 벌레를 보듯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진우도 도윤이도 다 저를 떠났어요. 제가 이제 갈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그건 네가 자초한 일이다. 네가 뿌린 씨앗을 네가 거두는 것뿐이야. 한 번만, 제발 단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어머님. 기회? 선옥이 비웃었습니다. 하늘이 내게 수백 번의 기회를 주었을 것이다. 허나 넌 그 모든 기회를 내 발로 걷어찼지. 이제와 누구에게 용서를 구한단 말이니. 어머님, 네가 만든 지옥에서 평생 반성하며 살거라. 선옥은 최유라를 밀어내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차가운 대문은 두 번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선혜의 정성 한 그릇을 찾아갔지만 문은 마찬가지로 굳게 닫혔습니다. 형님,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동서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너무 늦었습니다. 형님이 제게 주신 상처를 생각하며 평생 반성하세요. 결국 최유라는 길거리에 홀로 내버려졌습니다. 화려했던 명품 옷과 보석은 모두 사라지고 그녀는 보증금 100만 원짜리 초라한 원룸에서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금이 간 거울 앞에선 최유라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도끼와 탐욕으로 일그러진 낯선 괴물의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최유라가 자신이 만든 지옥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간 후 진우는 아들 도윤의 작은 손을 잡고 세상에 홀로 섰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폐허 속에서 그는 속죄하는 마음으로 어머니의 집 대문 앞에 섰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3살배기 도윤이는 아빠의 슬픈 얼굴을 올려다보며 손을 꼭 잡을 뿐이었습니다. 진우가 무거운 손을 들어 대문을 두드리자 이내 익숙한 모습의 선옥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니는 수척해진 아들과 그 옆에 선 어린 손자를 보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진우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들어와라.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진우는 들고 있던 가방을 내려놓고는
그대로 선옥의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갑자기 아빠가 무릎을 꿇고 우는 모습에 도윤이가 겁을 먹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왜 그래? 아빠, 일어나라, 진우야. 애가 놀라지 않니? 선옥이 말렸지만 진우는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제 욕심에 눈이 멀어 어머니 가슴에, 제 동생 부부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제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아내가 그 추악한 짓을 벌이는 동안 저는 방관자였고 공범이었습니다. 선옥이 조용히 다가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라도 그 모든 것을 깨달았으니 그걸로 족하다. 어머니. 선옥이 진우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때 도윤이가 울음을 그치고 할머니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아빠 용서해 주세요. 네, 아빠 착한 사람이에요. 어린 손자의 그 한마디에 선옥의 단단했던 눈가가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그래, 우리 도윤이가 마음이 예뻐서 아빠를 걱정하는구나. 네, 세상에서 우리 아빠가 최고예요. 아들의 말에 진우는 또다시 고개를 숙인 채 뜨거운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날 저녁 진우는 진태와 선혜를 만나기 위해 정성 한 그릇으로 향했습니다. 영업이 끝난 고요한 식당 안 세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태야, 그리고 재수 씨. 진우가 두 사람 앞에서 다시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정말 미안합니다. 형, 그만하고 고개 들어요. 선혜가 다가와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희가 그 모진 시간을 보낼 때 나는 진태가 형의 어깨를 조용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지난 일은 다 잊고 이제 우리 조카 도윤이만 보고 씩씩하게 살아가세요, 형님. 진태야, 저희는 다 괜찮아요, 아주버님. 저희가 받은 상처보다 아주버님이 앞으로 짊어지고 가셔야 할 마음의 짐이 더 무거울 테니까요. 저희가 가족으로서 함께 들어드릴게요. 선혜의 그 따뜻한 한마디에 진우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며칠 후 선옥은 다시 법무법인 정의의 이정민 변호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어머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선혜가 걱정스럽게 묻자 선옥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게 맞다. 내 손주가 길거리로 나앉게 할 수는 없지. 선옥은 기존의 상속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진우에게는 아들 도윤이를 키우며 최소한의 생계를 꾸려갈 수 있을 정도의 재산을 남겨주기로 한 것입니다. 이 돈은 너를 위해 주는 것이 아니다. 선옥이 새로운 상속 계획서를 진우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내 손주 도윤이를 위해 주는 것이다. 이 돈으로 내 죄를 씻으라는 뜻이 아니야. 도윤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될 기회를 주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진우는 어머니의 깊은 사랑 앞에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주 주말 저녁 선옥의 집에서는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저녁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진우와 도윤이, 진태와 선혜, 그리고 하준이까지 모두 모여 시끌벅적한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할머니, 계란찜 또 주세요. 너무 맛있어요. 응, 할머니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도윤이와 하준이가 입을 모아 외치자 선옥의 얼굴에 한박웃음이 피었습니다. 선혜가 진우의 밥그릇 위에 불고기를 올려주었습니다. 아주버님, 앞으로는 자주 오셔서 같이 식사하세요. 그래도 될까요? 가족인데 당연하죠. 따뜻한 온기가 오가는 식탁을 바라보며 진우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붙잡으려 했던 수십억의 돈이 아니라
바로 눈앞의 이 풍경이야말로 진짜 재산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상처는 깊었지만 서로를 보듬는 진심 어린 마음 속에서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 도윤이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가는 진우의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아들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진우의 진심 어린 사과가 얼어붙었던 가족들의 마음을 녹인 후 길고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온갖 음해와 모함으로 문을 닫을 뻔했던 선혜의 식당 정성 한 그릇은 오히려 그 모든 시련을 겪은 뒤에야 비로소 진가를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정씨 할머니를 비롯한 단골 손님들이 발벗고 나서 식당의 정직함과 진심을 알리면서 진짜 맛집이라는 입소문이 파다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점심 식당 안은 발 디딜 틈 없이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사장님, 여기 제육볶음 2인분 추가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선혜는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주문에도 지친 기색 없이 환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주방에서는 선옥이 묵묵히 땀을 흘리며 며느리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있었죠. 어머님, 김치가 어쩜 이렇게 시원하고 맛있어요? 비법 좀 알려주세요. 한 젊은 손님이 선옥의 손맛에 감탄하며 묻자 선옥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비법은 무슨, 우리 착한 며느리 정성이 최고의 비법이지요. 에이, 어머님. 제가 아니라 어머님 솜씨시잖아요. 두 사람이 서로에게 공을 돌리며 웃는 모습을 손님들은 마치 제 일처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후 선혜는 남편 진태에게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나 우리 식당 수익금의 일부를 좋은 일에 쓰고 싶어. 좋은 일이라면? 결식아동들을 돕는 지역 아동센터에 매달 기부를 할까 해. 어머님께 배웠잖아.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눌 것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 진태는 그런 아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선혜는 그 약속대로 매달 아동센터에 정성껏 만든 반찬과 기부금을 전달하며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진우 또한 과거의 허물을 벗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한 그는 퇴근 후 아들 도윤과 함께하는 시간을 세상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채워나갔습니다. 주말이면 의뢰 도윤의 손을 잡고 어머니의 집을 찾았고 가족들은 아무런 편견 없이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형님, 회사 일은 할만해요? 응. 힘들지만 보람 있어. 우리 도윤이 얼굴 보면 없던 힘도 생기는걸. 그래, 그거면 됐다. 애비가 아들 보고 힘을 얻는 것만큼 대단한 게 또 있겠니? 선옥의 말에 진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과거의 탐욕과 조급함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희망을 키워가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선옥의 집에 모여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하준이 형아, 우리 같이 먹어요. 도윤이가 제 몫의 계란찜을 하준의 밥그릇 위에 올려주자 하준이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핏줄은 달랐지만 아이들은 세상 가장 다정한 형제였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던 선혜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아주버님, 그리고 여보. 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새삼스럽게 뭐가 감사해?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 지붕 아래서 웃으며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 이 모든 게 기적 같고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선혜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자 선옥이
며느리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진우가 수저를 내려놓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전에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오르는 게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알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렇게 둘러앉아 먹는 저녁밥 한 끼가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요. 모든 분들께 평생 갚아도 모자랄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버님, 이제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선혜의 따뜻한 위로에 모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옥이 두 손주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비바람이 지나간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지는 법이다. 우리는 이제 그 어떤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가족이 되었어. 선옥의 집 마당에는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기나긴 폭풍의 시간들을 지나온 가족들에게 마침내 상처가 아물고 새살이 돋아나는 새로운 계절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따뜻하고 빛나는 날들이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사연이었습니다.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